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알찬 판읽기로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김민석 아직 후보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거의 후보자에서 후보를 뗀 것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 그 발달 장애인들 있는 데 가서 뭐 의견 청취를 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했다. 그거를 또 인청 준비단에서 보도자료를 내요. 저는 참 이것도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데 아직 후보자 신분이고 후보자 신분이면은 인사청문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슈 방어하느라 바쁠 거 아니에요. 특히 지금 김민석 후보자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자리 가서 총리가 되면은 공간에 초대하겠다. 뭐 총리가 거의 뭐 다 신병적으로 다 된 거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사실 총리 되려면은 국회 인준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의석수 구도로 봤을 때 뭐 안 될 일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시비 걸기다. 그리고 뭐 도덕성 검증 차원이고 과거에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는 더 문제될 게 없다. 더 이상의 사법 리스크는 불거질 일이 없다. 이건 사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옆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과연 그런지 제가 한번 꼼꼼히 따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최근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려면은 역사 공부가 필요합니다.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판결문. 김민석 후보자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고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판결문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시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내지는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의혹들 이게 어떤 차원인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판결문이 그거예요. SK 측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 2004년입니다. 2004년에 판결이 났고요. 돈을 받은 것은 2002년 6월 초순 일자 불상경. 말이 좀 어렵죠. 날짜를 잘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서 받은 거냐면은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SK 회장, 이때 SK 회장은 손길승입니다.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시 6.13 지방선거, 그때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했었죠. 지방선거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소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당시에도 본인이 여러 가지 무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보고 가실게요. 주장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픽으로 만들려면 너무 복잡해서 다 안 했는데 일단 주장 내용 간략하게 들려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했던 주장이 그거였어요. 아니 6월 초순 일자 불상경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해 5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을 했다고요. 그래서 선거운동 하고 나서는 사무실 들어갈 시간도 없었다고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 주장을 하는 거죠. 돈을 받았다는 그 일시 장소에 내가 없었다. 나 바깥에 선거운동 다니느라 없었다. 라고 하는데 법원이 아니야. 본부장도 돈 줬다는 본부장도 6월 초순이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도 검찰에서 6월 초순에 받았다고 했잖아. 라고 해서 이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가 또 어떤 주장을 했었냐. 정치자금법에서 영수증 줘야 되는 주체는 후원에만 영수증 교부 의무가 있지. 나는 회계 책임자도 아니고 후보자 본인은 영수증 줘야 되는 의무가 없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딱 듣기에도 어떠세요? 그러면 후원에만 처벌받아야 되나요? 영수증 안 준 후원에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 들어도 말이 안 되시죠? 자, 법원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범행 주체를 후원회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처벌 대상이다. 라고 했고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돈 요구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돈 받고 나서 회계 책임자한테 이거 후원회 통해서 기부 절차 정식으로 거쳐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뭐 중앙당에서 나도 모르게 내려온 돈이고 내가 직접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데 관여를 안 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당시에 SK그룹 회장이 민주당에서 우리 김민석 후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장이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거 도와줘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상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김민석 그 사람 장래 유망해요. 괜찮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김민석 후보 라이징 스타였잖아요. 이 젊은 정치인. 그때는 정말 386이었죠. 젊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 근데 뭐 외모도 멀끔하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금 2억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의 주장하고 재판부 판단을 봤을 때 결국 SK그룹이 너를 준 거 아니냐. 너 지목해서 장래가 유망하다고 해서 당신 준 거 아니냐라고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설시를 했는데요. 이게 좀 시나리오처럼 돼 있어요. 이걸 대화체를 상세히 아주 판결문에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자, 이거는 아주 맘먹고 조금 한 것 같은데 재판부가 이렇게 적었어요.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SK에서 왔습니다. 그 앞부분 CG부터 보여주시겠어요? SK에서 왔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이 돈을 들고 와서 SK에서 왔습니다. 당에서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받고 왔습니다. 선거에 잘 쓰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럼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수증,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정식으로 기부하는 절차를 거치고 기부에 따른 영수증, 그거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SK에서 뭐라 그러냐?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한도가 기부 한도가 닫혀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 중요하죠.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는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불법 자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안 알아봤는지 아니면 알아보니까 방법이 없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수증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지방선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정황을 다 보고 이 판결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간 거 맞고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당 선거자금으로 쓰였지. 그러니까 나한테 추징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어때요? SK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당에서 지목을 했고 SK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직접 개인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돈이 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주장도 배척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형 이유를 모시겠습니다. 법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죄질은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먼저 돈을 요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요구한 거 아니다. 이 주장은 맞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주장 중에서. 그리고 별도로 부정행위 안 했다. 그러니까 돈은 받았지만 이 돈을 대가로 해서 뭐 SK 사법 편의를 받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한 점을 고려를 했다. 자,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때는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 그래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주장하고는 너무 상반된 이 정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형이 나왔냐? 2004년 6월에 1심이 나왔고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추징금 2억.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추징금은 받은 돈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받았으니까 2억 추징금이 나온 거죠. 자, 이게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왔죠. 정치자금법으로 이렇게 금고형 이상 이렇게 집행유예형이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10년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SK 사건 한번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이 요구를 안 한 것은 맞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SK 요구를 안 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 돈의 수혜자는 김민석 본인이었고 본인을 위해서 어쨌든 경선에 쓰인 것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인석 후보자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나한테 물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요청했다.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잘못한 거는 후원금 받았는데 영수증 안 내준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나한테 물었다. 지금 그런 주장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판결문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단순히 영수증을 발급 안 한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영수증을 좋아요. 지금 본인 주장대로 영수증은 발급 못할 상황이었으면 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을 당시에도 알았던 거잖아요. 후원안도 차서 못 받는다는 거 돈 받을 당시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수증 못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돈을 받았으니까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진 의원이 이제 그 포인트를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재밌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김인석 후보자가 돈을 받을 당시 정황에 대해서 위에서 얘기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이 말만 보면은 그냥 쇼핑백 하나 가벼운 거 톡 책상 위에 놓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때 5만 원권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2억 원이라는 게 지금처럼 5만 원권으로 해서 만들면은 그냥 쇼핑백 하나 톡 넣으면 될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냐. 쇼핑백을 6개 이상 그것도 터질 듯이 다 우겨 넣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부피라고 합니다. 돈 무게만 23.2kg. 그러니까 거의 쇼핑백도 아니고 이거 쇼핑백으로 이게 감당이 될까요? 23kg면은 쇼핑백으로 하면 몇 개고 거의 무슨 큰 뭐 나무 상자나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쇼핑백이 아니라 거의 무슨 진짜 두고 그 한나라당 그 욕먹는 있잖아요. 사과 개짝 사건들 이런 거에 비유될 정도의 부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2004년 소환 당시에 담당 검사가 그러니까 사건을 만들었다 조작했다 이런 취지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길승 회장을 불러가지고 김민석 건 얘기하지 않으면은 안 놔주겠다. 그때 이제 손길승 회장을 왜 불렀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정치자금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 수사해가지고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손길승 회장을 불러서 너 그때 김민석 것도 안 털어놓으면은 놔주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협박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주식이죠. 내 사건 조작됐다. 검사가 지금 참고인 압박해가지고 사건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뭐 이화영 사건에서도 하고 숱한 얘기를 하잖아요. 강압수사 주장. 여기서도 지금에 와서 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판결문 보셨죠?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그때라도 그렇게 손길승 회장을 쥐어짜서 사건을 만들었다. 그거를 알았다 그러면은 그 주장 안 했겠습니까? 앞서 보다시피 별 주장을 다 했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뭐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뭐 내가 나한테 추징 의무가 없다. 그런 식으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만약에 그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업인을 압박해서 자기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으면 당연히 그런 주장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만약에 그때 지금 본인 주장대로 손길승 회장을 쥐어짜서 사건을 만들고 검사가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뭐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자 뭐 그런 주장도 하는 모양인데 사실 검사보다는 저는 법무부 장관이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당시에 강금실 장관이었습니다. 강금실 장관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 젊은 여성 법조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잖아요. 지금도 사실 얼마 전에 대선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 선언도 하고 아마 이 정부에서도 뭐 어떤 일정 정도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검사가 아니라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대로 하자면은 법무부 장관이나 뭐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다 수사를 다 관할하고 지휘하고 그런 모든 프레임을 만들었을 텐데 강금실 장관 증인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손길승 회장이라도 애만 검사를 부를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될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주장도 정말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건 조작.
아니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다 끝났고 판결문에도 전혀 그런 언급이었는데 사건 조작 주장을 되풀이하는 그런 데 불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2억 원 때문에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으면은 굉장히 본인이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 다시 없어야 되죠. 그런데 반성도 없고 참회도 없고 더 강한 형태로 이 범죄가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더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자, 세 사람으로부터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강신성 씨, 오래된 후원자 강신성 씨를 비롯해서 대학 동문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지지자 이 사람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9년도에 판결이 났고요. 자, 이 사건 판결문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시즌2, 그 SK 사건에 이어서 시즌2. 그러니까 아마 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서도 시즌2 느낌으로 쓴 느낌이 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그 앞서 2002년도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경과를 갖다가 이 뒷사건 재판부가 썼더라고요. 약간 시즌2 느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이렇게 미드 보면은 시즌1, 시즌2 있잖아요. 이 사건은 시즌2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판결문 앞부분이 약간 전편 스토리 요약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보시죠. 자, 2002년도에 6.13 지방선거 앞서 SK로부터 2억 받아서 나갔던 그 지방선거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7대 총선도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 라고 그렇게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적혀 있냐.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설시를 하기 위해서 전제 사실을 적은 겁니다. 자, 2002년도 6.13 시장선거 낙선을 했고 2004년 17대 총선 낙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일흥 정계 은퇴를 했어요. 정계 은퇴를 하고 미국하고 중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그래요. 유학은 무슨 돈으로 했을까? 그 의문이 바로 다음에 풀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복당을 하고 이듬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면서 정치를 재개를 합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에서 유학한 비용 누가 됐을까요? 바로 강신성 씨. 강 씨로부터 월 450만 원씩 생활비하고 유학 비용을 받아서 유학 생활에 충당을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으로 또 받은 게 6회에 걸쳐서 2008년 6월까지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대선 경선 자금 이런 용도로 6회에 걸쳐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당시에 이제 그 판결문 내용이고요. 최근에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언론 보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탐사 보도가 이루어진 게 이 강 씨가 최근까지 김민석 후원회장을 했다. 그 내용인 거죠.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후원회장이다. 그러니까 최근 나온 보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가 최근까지 김민석 후원회장을 맡았다라는 게 이제 이 판결문 내용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 해외에 있으면서 월 450만 원씩 따박따박 좋네요. 저도 이런 후원자 좀 혹시 없으실까요? 야, 재준 좋네요, 정말. 자, 그리고 이 사건에는 공여자가 총 3명입니다. 이 강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대학 동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학 동기.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사회학과, 김민석 후보자 사회학과 나왔죠. 서울대 사회학과 8학번 그 대학 동기로 보여요. 대선 경선 자금을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명의 조합이라는 게 무슨 또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 계열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조합 계좌로, 그러니까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조합 계좌로 2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에서 사업하는 지지자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는 15회에 걸쳐서 26만 5천 미국 달러, 이제 원화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달러 또 있어요. 홍콩 달러도 있습니다. 15만 홍콩 달러.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2억 7천 1천만 원 이렇게 직접 받기도 하고 타인 명의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게 판결문을 보니까
범죄 일람표가 쭉 여러 개가 있어요. 판결문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홍콩 달러도 있고 뭐 미국 달러도 있고 그래서 원화에 머무르지 않는 정말 그 선진적인 이 금품 수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차용금. 지금 주장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빌린 돈이다. 이게 대자비예요. 그때도 했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강 씨로부터 받은 돈 그때도 이거 빌린 거다. 받은 거 아니다. 주장을 했어요. 정치자금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강 씨가 그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말이 어려운데 세자로 줄이면 뭐게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냈어요. 차용증을 냈는데 2007년 9월 10일자예요. 근데 이게 차용증이 웃기는 게 차용기간 2년인데 그리고 이자가 월 6푼이에요. 푼. 그 푼이라는 단위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할푼리라고 있잖아요. 이자 계산하신 분 아시죠? 할이라는 거는 이제 10% 단위고 푼이라는 게 이제 1% 단위잖아요. 이자가 월 6푼이면은 이자가 월 몇 프로예요? 6%라는 거잖아요. 월 6%면은 연이자가 어떻게 돼요? 72%?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 빌리면 1년 뒤에 172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거는 뭐 이자제한법 위반이기도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고리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강 씨가 냈어요. 그러니까 강 씨도 그러니까 짝짝꿍 보조를 맞춘 거죠. 김민석 후보자가 이거 빌린 돈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빌린 돈 맞아요. 여기 차용증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이 이거 믿고 빌린 돈 맞네. 차용증도 있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빌린 돈이 될 것 같으면은 다 뇌물 받고 정치자금 받으면서 다 차용증 다 쓰죠. 그러니까 법원도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진짜로 빌린 돈인지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인지 판단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판단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무슨 차용증에 무슨 변제 기한이 있으니까 차용증이고 없으면 차용증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때 법원이 고려했던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너에게 빌린 돈인지 아니면 받은 돈인지 볼게요. 라고 하면서 당신 그때 유학생활 마치고 복당을 했죠. 그 정치 재개하면서 돈 필요하죠. 그때 강 씨가 월 450만 원씩 해외에 있을 때 도와줬죠. 그리고 그렇게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강 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그것도 당신 사무실로 썼잖아요. 막역한 사이.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결문에 실제로 있는 표현이고 이게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기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피고인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와 강신성은 서로 형제 같은 사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했고 이게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 같은 사이에 돈을 또 빌려줬겠어요? 이건 그냥 준 거죠. 라고 이제 법원이 본 겁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의 쓰임새를 보겠습니다. 추징금 냈고 경선자금 냈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정치자금 용도로 그렇게 쓰지 않았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단순 차용금이 아니고 정치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문제 그 차용증 있잖아요. 차용증에 대해서도 참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조금 민사적으로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제 법률 상식 차원에서도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 차용증 같은 경우에 강신성 씨 진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검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거 차용증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광고비로 그 김민석 씨한테 빌려준 거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차용증 없어요. 그땐 차용증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 돌려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 진술만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느닷없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그냥 좀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용증 없다.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로는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여요. 그거 돌려받은지 기억 안 난다. 그냥 준 돈에 가깝다. 이제 사실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진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두 번째 검찰 진술에서 보겠습니다. 계약서가 그때 등장을 해요. 계약서라는 게 아까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차용증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용증 없다 그랬다가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실 찾아보니까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자, 계약서 제가 아까 이상한 거 지적드렸죠.
월 6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고리가 말이 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신성 씨가 뭐라고 했냐. 아, 연 6푼인데 월 6푼으로 그거 잘못 작성됐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급히 사후에 작성하다 보니까 연 6푼으로 써야 될 거 월 6푼으로 이거 오탄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후에 급조된 차용증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급조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차용증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 정도 돈에 대해서 연 6푼 이렇게 써야 될 거를 월 6푼으로 급히 잘못 쓴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재판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들 그래요. 뭐 차용증 있는데 내가 앞뒤를 따져보니까 그동안 뭐 월 450만 원씩 그렇게 꼬박꼬박 준 돈 합쳐보니까 1억 6천만 원을 그냥 무상으로 줬던데 2억 5천 원 빌려줬다고요? 이거 믿을 수가 없네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빌려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갚으라고 독촉해야죠. 근데 강신성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그 2000년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 돈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차용금이 아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차용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불법 정치자금이 맞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차용금 주장이 강신성 씨 이 부분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서울대 대학 동창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용금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더 기가 막힌 반증이 있습니다. 바로 이메일입니다. 차용금으로 하자, 문제 생기면 차용금으로 하자라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모의 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이메일이 증거로 있는 거예요. 자, 2007년 8월 15일 이메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대선 경선 좀 나가야 되는데, 추징금 2억 원, 기타금 2억 원, 그리고 선거 비용 이거 좀 돈 좀 필요해. 친구야 좀 도와줘. 라고 김인석 후보자가 부탁을 합니다. 참 희한하게 이런 내용들이 다 이메일로 남아있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동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친구로서 대가 없이 내가 2억 원을 보내줄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굉장히 좀 짠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부분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찐친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판결문을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이제 표현이 인상적이라서 한번 여러분한테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네가 필요로 하는 돈은 내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내 돈은 친구로서 대가 없는 아주 깨끗한 돈이니까 네가 필요로 하는 방법 어느 것이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야, 진짜 저는 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형사처벌을 받긴 했지만은 살면서 이런 정도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다. 뭐 어떤 이 친구한테 그동안 잘해줬든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매력이나 신망이 있든 간에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건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싸준 거예요. 2억 원을 싸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그 계좌로 좀 보내줘. 그리고 만에 하나 나중에 시비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빌린 거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빌린 것으로 하자라고 나중에 변명을 하자라는 내용까지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창이 그래 요긴하겠어 친구야. 그리고 송금 날짜로 그 돈 보낸 날짜로 차용증 같은 거 써두고 만에 하나 조사 받으면은 차용증 보여주면서 빌려준 거라고 하면은 더 완벽할 거야.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빌린 돈이다라고 나중에 걸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자라는 그 모의 과정까지 다 이메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게 이메일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명백하게 남아있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내용까지 다 이메일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걸렸을 때 이거를 빌린 돈이라고 변명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메일까지 다 남아있는데 나중에 걸리면 빌린 걸로 하자라는 이메일까지 남아있는데 이걸 나중에 재판에서 이거 빌린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 판사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차마 이런 주장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차용금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 이메일 보세요. 자, 당신들 이렇게 나중에 걸리면 빌린 걸로 하자라고 했죠? 자, 보셨죠? 빌린 거로 하자라고 했지, 이거 빌린 돈 아니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가 설명이 길지도 않더라고요. 자, 이메일 내역 제시하면은 다 반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불법 정치자금이 7억 2천이나 되고 그리고 또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잖아요. SK 사건. 자, 그리고 수사의 불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내 사건 조작됐다. 그런 주장을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집행에 불응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구속 기소까지 됐던 사안이었었어요. 이 사건은. 근데 반면으로 또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양형 이유도 적었습니다. 돈 준 사람들이 무슨 기업인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 아니라 후원회장이고 대학 동창이고 지지자고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그 친구 그 이메일 읽어드렸잖아요. 다분히 선의에 기댄 거라는 거죠. 대가성 없는 깨끗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준 돈이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는 뭐 수사 과정 부당성 주장하면서 뭐 영장실질 구인에도 불응하고 그랬는데 적어도 법정에서는 다 자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피선거권 10년 박탈, 10년 동안 선거 못 나가는 것인데 2심에서 어떻게 됐냐? 2심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자, 실제 돈 빌린 것인지 아니면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인지 가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민사적으로도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돈을 빌리면 우리가 주로 뭘 주고받습니까? 차용증.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차용증을 주고받습니다. 차용증에는 보통 뭐가 적혀 있냐? 변제기, 돈 언제 갚을지,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이자 언제 줄지 그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는 이자율을 얼마로 하고 이자는 언제 줄 거고 이런 차용증이 있으면은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없으면 그럼 돈 빌린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구두약정을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구두약정이라는 게 어때요? 문서보다 효력이 약하죠. 말을 바꿀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차용증이 없다고 돈 빌린 게 아닌 게 되냐? 그건 아니죠. 송금 내역. 가장 강력한 게 어떻게 보면은 차용증보다는 송금 내역이 강력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돈을 빌렸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사건처럼 차용증이 있어도 이거는 빌린 돈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준 돈이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진짜로 빌려줬다.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에 적힌 대로 돈을 실제로 빌려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았어야죠. 아니면 못 받았으면 최소한 독촉이라도 해야죠. 받으려는 시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담보를 받죠.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폐지됐지만은 인보증,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아까 강신석 씨 같은 경우에 차용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요. 김민석 씨가 차용증을 갖고 와서 그 작성이 된 거라고요. 사후 작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이거는 대여의 외형을 갖추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환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린 돈이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동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그 동창 있잖아요. 그 친구가 세무 변제를 독촉을 하거나 아까 그 쏴준 돈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되면 빌린 거로 하자. 그러니까 빌린 거죠. 하자라는 그런 모의 과정까지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더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사안인데 어쨌든 그래 너네 말대로 빌린 걸로 하자고 치자. 그러면은 최소한 채무 변제를 독촉을 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일부라도 지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심은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 권력과 금력의 결탁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 지지자고 뭐 후원자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면은 10년 동안 선거 못 나간다. 뭐 이게 정치인한테는 너무 가혹하다고 봤는지 이거를 벌금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깎은 거예요. 이게 사실 앞선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앞선 사건에서는 액수가 2억이었는데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7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벌금 600만 원으로 양형상으로는 전 굉장히 조금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벌금 600만 원으로 깎았고 이 사건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게 5년 그러니까는 벌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차용금 주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나온 뉴스들이 이거 또 나왔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요청안에 또 돈 빌린 내역 또 차용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앞서 돈 빌리는 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판결문에서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돈 빌린 게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2018년 4월 민주당 지역 이 사람이 지금 강신성 씨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신성 씨 등 11명한테 1억 4천을 빌렸다는 거죠. 이거 보고 국민의힘은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쪼개기 형식으로 이거 불법 자금 수수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도 사실 모양상으로 이상한 게 돈을 빌린 게 여러 사람한테 순차적으로 빌린 게 아니라 2018년 4월 5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9명한테 1,000만 원씩. 이상하죠? 아니 우리 돈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1,000만 원 정도의 돈이면은 한번 빌리고 나서 뭐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면 빌리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거를 2018년 4월 5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9명한테 1,000만 원씩 그렇게 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4천 중에서 4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 바로 또 등장하는 강신성 씨. 그리고 또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중에 하나는 또 누가 있냐면 이모 씨라는 사람인데 그 강신성 씨가 회사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빌렸다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등장하는 차용증, 또 등장하는 강신성 씨. 지금 이런 정황인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은 것이냐. 자, 돈을 갚은 시점. 이게 문제되고 나서 최근에 갚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정말 정상적으로 빌려줬으면은 최소한 그 돈을 받으려는 시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빌려준 돈을 최근에야 갚는다? 돈이 그렇게 많나요? 이거는 아무리 뭐 1,00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더군다나 많지도 않은 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바로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과정에서 이런 돈을 빌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
과거 이 판결문에서 나온 이런 정황들하고 겹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후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도 너무 이상하죠. 전세 계약, 이 모친 빌라 전세 거래 논란도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이 모친 명의 빌라에 대해서 누가 또 세를 들었냐? 건설업자 이모 씨가 모친 명의의 양천구 목동 소재 빌라에 전세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의혹 제기를 했죠. 이 전세 계약이 2019년 3월에 이 이모 씨가 소유한 회사 명의로,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전세금이 얼마냐면은 2억 원. 그러니까 모친이 지금 이 전세를, 이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모친한테 지금 2억 원을 전세금으로 준 거죠. 여러분, 전세라는 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지금 빌라 소유자한테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채권자인 거예요. 세입자가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그러니까는 채무자,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모친 소유의 빌라에 대해서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더 이상한 거는 당시에 그 빌라 공시가가 1억 6천인 거고요. 근데 공시가보다 지금 전세금이 더 높잖아요. 이거 깡통 전세인가요? 아무리 공시가가 조금 낮춰졌다고 하더라도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 계약이 더 이상한 것은 또 그러고 나서 또 김 후보자 아내가 또 2019년 4월에 불과 한 달 뒤에 또 2억 5천 전세 계약을 하고, 또 이번에는 장모가 같은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친 명의의 그 건물에 대해서 또 이 8월에 2020년 8월에 또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사실. 왜 같은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인으로 보이는 사업가, 그리고 또 이렇게 친인척 가족들이 전세 계약을 하는지, 이거 당연히 청문회에서 소명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롭게 제기가 된 게, 그 앞서 이제 강신성 씨 있잖아요. 그 사람 소유 건물에 대해서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또 그 대표자로 있는 그 법인 있잖아요. 법인이 이제 또 그 건물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셔서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은 수익 지출이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그 원래 2020년도에 마이너스 5억이었다가 올해 보니까는 재산이 2억 1,500으로 5년 새 7억 9천, 거의 8억 가까이 재산이 늘었더라. 근데 5년 동안 받은 세비를 따져보면은 5억 7,900만 원, 한 5억 8천 정도인데, 이러면 지금 안 맞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 세비를 갖다가 고스란히 뭐 생활비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또 추징금 6억 2천 냈다고 그러고, 2억 3천은 또 썼다고 그러고, 2억 원은 또 기부를 했대요. 이렇게 정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과거 판결문 보면은 돈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처지일 텐데, 또 2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지 않냐, 그겁니다. 이거 소명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이 이어지니까, 의혹 제기가 이어지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아니다 싶은 게, 이번에 이런 의혹 제기가 이어지니까,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은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났냐, 법을 개정을 하겠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무차별한 의혹 제기 안 된다, 이게 인권 침해적이다. 그리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인격과 사생활을 갖다가 침해하는 청문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아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분 판결문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언론 보도상으로 드러난 의혹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는 보통 서민들한테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정황들인가요? 여러 사람들하고 순차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억대 그런 정치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막 차용증을, 굉장히 수상한 차용증을 쓰고, 이 차용증 주장이 법원에 대해서 배척당하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주장들이잖아요.
정황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을 고쳐서 이런 의혹 제기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지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보면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 역량하고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겠다. 정책 역량하고 도덕성 검증이 분리가 되나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정책을 펴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판결이 이상하면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은 판사를 탄핵을 하고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검사를 탄핵을 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법을 바꿔서 의혹 제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